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어느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저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참호 속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나는 조선인민군 보병 제45사단 소속 상병이었다. 26살.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버지는 당 간부였다. 그런 내가 왜 러시아 땅 우크라이나 전선에 서 있었는지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중대장의 호출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파병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거부한다는 건 곧 가족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간다는 뜻이었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임무란 말인가? 아니면 죽으러 가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우리는 기차로 서쪽으로 이동했다. 우리는 1만 명이 넘었다. 모두 두려움을 감춘 채 무표정했다.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준다더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냉소적으로 생각했다. 그 돈 받으면 뭐하게? 평양 돌아가서 쓸 수나 있을까? 살아서 돌아갈 수나 있을까?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 교관들이 우리를 맞았다. 러시아어를 조금 알아듣는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총알바지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2주간의 급조된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전선으로 투입됐다. 첫날 밤 포성이 멀리서 들려오다 점점 가까워졌다. 폭발음이 울리고 땅이 흔들렸고 귀가 멍멍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는 정말로 총알바지였다. 사흘째 되던 날 하늘에서 작지만 분명한 기계음이 들렸다. 드론이었다. 폭발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쓰러졌다. 이게 전쟁이구나. 이게 내가 죽을 방식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하늘을 무서워하게 됐다. 맑은 하늘이 무서웠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공포스러웠다. 밤에는 폭격, 낮에는 드론. 우리는 참호 속에서 숨어 지냈다. 매일 고향이 생각났다. 따뜻한 밥과 김치만 있어도 행복했을 그 일상이 간절했다. 도망도 못 치는구나. 앞에는 우크라이나군, 뒤에는 러시아군. 우린 그냥 갇힌 거야. 시간이 지나 우리 중대는 반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 보충 병력은 오지 않았다. 어느 아침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는 명령이 떨어졌고 우리는 참호에서 뛰어나왔다. 나는 뒤에서 총을 맞을까봐 멈추지 못하고 달렸다. 기관총 소리가 쏟아졌고 드론 소리가 또 들려왔다. 폭발이 비처럼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드론이 내 머리 위를 맴돌았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폭탄은 떨어지지 않았다. 드론은 다른 목표를 찾아 날아갔다. 나는 살았다. 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살았다. 철수 명령이 떨어졌고 살아남은 우리는 참호로 돌아왔다. 45명이 나갔다가 12명만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어떻게든 살아야 해. 탈출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앞에는 적군, 뒤에는 감시병. 도망칠 방법 같은 건 없었다. 아니, 정말 없을까? 나는 떠올렸다.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한 러시아군 이야기. 우크라이나군은 항복하는 적을 죽이지 않는다는 소문. 만약 내가 항복하면? 만약 내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투항하면? 위험했다. 총 맞고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어차피 죽는다.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3일 후 기회가 왔다. 야간 정찰 임무 3명의 소규모 팀. 이게 내가 탈출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조국을 버리기로 했다. 아니, 조국이 먼저 나를 버렸다. 야간 정찰 명령이 떨어진 건 12월 초였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우리는 대답했지만 나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게 기회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함께 가는 리성호는 32, 박민수는 23이었다. 둘 다 나처럼 죽음을 앞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밤 10시 우리는 참호를 나섰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발이 날렸다.
시야는 30m도 채 안 됐다. 우리는 일렬로 천천히 움직였다. 100m, 200m, 러시아군 진지가 점점 멀어졌다. 300m 지점에서 멈췄을 때 나는 심호흡을 하고 결심했다. 형, 민수야, 나 말이 있어. 나 항복하려고. 형, 우리 어차피 죽어. 여기서 계속 있으면 다 죽는다고. 형도 알잖아.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확률. 우리는 그냥 총알바지야. 소모품이라고. 이미 우리가 러시아 와서 죽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전사하면 가족들한테 뭐가 돌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거짓말만 들을 뿐이에요. 미안해, 엄마. 하지만 난 살고 싶어. 살아서 언젠가 엄마를 데려올 거야. 무기 버리고 손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한국어로 항복한다 외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한국어 조금은 알 거야. 나만 뉴스에서 우리 북한군 온 거 다 보도했을 테니까. 가자. 우리는 천천히 우크라이나군 초소를 향해 걸었다.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우리 북한군입니다.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제발, 우리 북한에서 왔어요. 항복합니다. 제발 알아들어줘. 우린 적이 아니야. 우린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우리는 손을 더 높이 들고 천천히 걸었다. 예스, 예스, 노스 코리어, 위 서렌더. 노 웨펀, 노 웨펀. 북한 사람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가 강제로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 싸우기 싫어요. 우리 살고 싶어요. 건물 안은 따뜻했다. 몇 주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이게 꿈인가? 정말 살았나?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포성도 없고 드론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가족들이 떠올랐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나만 가면 우리 어떻게 돼요? 탈북자로 받아줄 거야, 아마. 그럼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걸까? 나는 평생 자유가 뭔지 몰랐다. 당의 지시와 수령의 명령만이 내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했다. 어떻게 러시아로 왔는지, 전선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많은 북한군이 죽었는지.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요? 솔직히 가족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 살았어. 그리고 언젠가 꼭 엄마도 구할게. 2주 후 우리는 비행기에 탔다. 폴란드를 거쳐 독일을 거쳐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밝았다. 저게 서울일까? 비행기가 착륙했고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리고 그 대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나는 압도당했다.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불빛은 너무 밝았고 소음은 너무 컸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에 나는 말을 잃었다. 우리는 평생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지만 눈앞의 풍경은 정반대였다. 우리가 속았구나. 평생을 거짓말 속에서 살았구나. 탈북자 정착 지원 센터라고 불리는 시설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게 된다고 들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정착금도 지원된다고 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나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을 배정받았고 침대와 책상과 옷장과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모두 있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따뜻한 물로 몇 달 만에 제대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니 야위고 상처투성이인 눈빛이 보였다. 이게 나구나.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 다음 날부터 한국 사회의 기본 상식과 법률과 교통규칙과 은행 사용법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다. 평생 써온 말을 버려야 했고 평생 믿어온 것들을 지워야 했다. 심리 상담에서 아니요. 악몽을 꿔요 라고 했다.
드론이 계속 저를 쫓아오고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친구들이 죽는 꿈을 꾼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원망하는 꿈도 꾼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가족을 버렸잖아요 라고 하며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그럴까? 나는 정말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 2달이 지나면서 나는 스마트폰을 쓰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고 외출 허가를 받아 서울 시내에 나갔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벤치에 앉아 먹으며 이게 자유구나, 이게 평범한 삶이구나라고 생각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나는 서울 구로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정착금 일부로 집을 구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삶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공장 일을 시작했지만 월세와 생활비로 돈은 금방 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과 호기심 어린 질문 속에서 나는 구경거리가 아닌데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여보세요 라고 받았다. 형? 형, 무슨 일이에요? 형, 경찰에 신고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형, 정신 차려요. 돌아가면 형이 죽어요. 안 돼요. 형이 돌아가면 여동생도 못 구해요. 그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안 돼. 형이 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 다음은 나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국정원에 성호 형이 협박받고 있어요. 북한 공작원한테 라고 알렸다.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성호 형은요? 형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전화를 끊고 방 안에 주저앉아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라고 생각했다. 밤에 악몽을 꾸고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깼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보며 나는 자유로운 걸까? 아니면 그냥 다른 감옥에 갇힌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형이 재입국했다는 소식을 보고 민수에게 형이 돌아갔대라고 말했고, 민수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다. 모르겠다는 답을 듣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고 가족과의 이별과 끝없는 죄책감과 정체성의 혼란과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남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형,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살 거야. 계속 살아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2025년 5월 나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살아남은 탈북 군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첫 영상을 올렸다. 조회수는 1000을 넘고 만을 넘고 10만을 넘었다. 거짓말하지 말라거나 가족이 죽었다는 악플이 달려도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국제인권단체 활동가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네,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6개월 후 스위스 제네바행 비행기에 오르며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긴장되지만 나는 그저 내가 본 것과 겪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창밖의 레만 호수를 바라보며 1년 전 참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꿈속에서조차 나는 세상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거대한 회의실에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조선인민군 출신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다가 탈출한 탈북자라고 소개했다. 북한이 자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는 진실을 말하러 왔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나는 선택권 없이 러시아행 기차에 올랐다.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였다. 2주간의 급조된 훈련 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되었고 제대로 된 장비도 식량도 없이 총알바지처럼 버텼다. 첫날 밤 친구 박영수가 폭격으로 죽었고 위생병도 오지 못했다. 사흘째 드론이 나타나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렸고 최명철이 그렇게 죽었다. 2주 만에 우리 중대 45명 중 33명이 죽었고 보충은 없었다. 어느 날 자살 공격 같은 명령이 떨어져 300m를 달렸고 기관총이 우리를 갈겼다. 멈추면 뒤에서 러시아군 감독관이 쐈기 때문이다. 45명이 나가 12명만 돌아왔다. 김성철은 내 옆에서 드론 폭격에 죽었다. 나는 그날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사흘 뒤 야간 정찰 때 두 동료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에게 투항했다. 손을 들고 항복한다고 외쳤고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보호했다. 따뜻한 식사를 받고 침대에서 자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리성호는 북한 공작원들이 중국에 있는 여동생을 협박해 결국 돌아갔고 나는 그가 아마도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목이 메었다.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이 정당한가를 스스로 물었다. 거부하면 가족이 정치 범수용소로 가기에 그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갔다. 지금도 수천 명의 북한 청년들이 전선에서 싸우고 죽어가지만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기억한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희생자다.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의 불법 파병을 규탄하고 더 이상의 청년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세상에 진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각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잘한 걸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스스로 답하며 레만 호수가를 걸었다. 성철아, 명철아, 영수야, 너희 이야기를 세상이 들었다고 너희는 잊히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자들과 탈북자들이 내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제야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전쟁 피해자 인권센터를 시작했고 민수와 함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도와달라는 또 다른 탈북 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과거와 닮아 있음을 느꼈다. 한강 다리를 걸으며 내가 만든 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눈물이 났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언젠가 꼭 만나자고 다짐했다. 별을 올려다보며 나는 자유롭다고 느꼈다.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있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내 유튜브 채널은 성장했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글에 담았다. 책이 출간되고 학교의 추천 도서가 되었고 해외에서도 번역됐다. 관심을 갖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한군 추가 파병이 중단되는 변화를 보며 의회들을 찾아다니며 더 이상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어느 날 리성호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받고 형이 돌아간 지 일주일 만에 총살당했지만 그 덕분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 형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라고 마음속으로 전했다. 새해 첫날 남산타워에서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묵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내 새해 소원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밥을 먹고 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며 전쟁과 두려움 없이 사는 것.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롭게. 드론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악몽도 줄어들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다. 살아남았기에 이야기한다.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드론이 내 머리 위를 맴돌던 그날 나는 죽을 줄 알았지만 나는 살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삶을 살고 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승리다.